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권 후반기 각오를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임기 후반기에는 성과로 평가받겠다면서 개각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는데요. 관련 소식 청래당에서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노영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서는 첫 번째 출석이었는데요. 신신 법정 클럽에서 집중 분석해보고요.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타를 쏜 후 홍콩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망차영아, 망차, 와이. 방금 들으신 세 발의 총성,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쏜 실탄이었습니다. 복부에 총을 맞은 남성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며 강경 진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콩 상황 경희대 임채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의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아동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비밀 채팅방 중엔 마약 거래를 위한 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4부에서는 이 사건을 취재한 한겨레 김한 기자 만나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청래당 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TV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 5개월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열흘 됐는데 열흘 동안 2만 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그 민주당 출신의 전현직 의원 가운데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구독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박주민 의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주민이 10만 좀 넘고, 예. 10만 구독 갖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축하드리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SNS를 활발하게 하는 것, 이게 정치의 소통의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재이고요. 예. 그리고 SNS를 한글 자판에 치면 눈이라고 쳐져요. SNS를 치면. 예.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 또 국민들의 마음을 보는 눈으로서 SNS는 상당히 수월하죠. 효율성 있고. 예.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SNS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SNS의 민심, 내심 이런 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SNS나 뉴미디어를 활발하게 하는 의원들은 공천에 약간 가산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크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SNS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호감도나 인지도 이런 면에서도 좀 높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룰을 이미 1년 전에 정했어요. 그리고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권리당원 중에서는 무작위로 그냥 막 이렇게 모아서 하는 분보다는 온라인 자발적 입당한 권리당원들 있죠. 예. 온라인 당원들 이분들은 투표율도 높고,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승부의 키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SNS를 직접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출마 예상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SNS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트위터, 뭐 음주 트윗이라든가 논란이 된 적이 좀 있었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음주 같아요. 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음주 트윗이라고. 예. 저는 음주 운전도 음주 트윗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맑은 정신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야당은 보수 통합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보수 통합 이야기하고 있고 여권은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지사 공간에서 만찬 회동도 했고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만나는 모습도 연출했고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같은 당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적전 분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시 당 내부의 문제는 휴전을 하고 총구를 밖으로 돌리자. 그래서 총선 때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자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퍼포먼스 기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정 전 의원님 우리 방송 지금 1년 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초기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민주당에는 뭐 비문, 반문 없다. 다 그냥 한 팀이다, 친문이다 그랬는데 아직도 뭐 친문, 비문 나누는가 봐요. 사실 의미 없죠.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한테 당신 비문이요, 반문이요 그러면 다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제가 왜 비문, 반문입니까? 예. 친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공천을 받고 또 총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같은 당 간판을 달고 당명 개명 없이 총선을 2번 연속 치르는 거. 이것이 87년 6월 항쟁 지금의 헌법체계에서 치른 총선 중에서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 그렇게 부침이 많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당명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거의 없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역시 그렇죠. 정의당 정도가 이제 같은 당 이름으로 2번 총선을 치르는 그런 정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친문, 반문은 없다고 치고 주류, 비주류는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3분의 1은 앞서 있고 3분의 1은 중간에 있고 3분의 1은 후미에 쳐져 있고 이제 이런 것처럼 예. 2명이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봐도 주도권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총선 앞두고 총선용 뭐 개각 또 분위기 전환용 개각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1월 달에는 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지금 청와대 내각에 남아있는 현직 의원들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국무총리 다음 인사 혹은 또 법무부 장관 인사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뭐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아니면 뭐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데요 법상. 예. 총리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총선 앞두고 투표 굉장히 위험하죠.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당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치란 건 잘 모르지만 예. 어떤 그런 암수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정당도 아니고.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 총리 후보자들 그래서 뭐 진영, 정세균 이런 얘기도 벌써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온들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쉽지는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은 기사는 또 추미애 의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제가 들어요. 당대표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뭐 아무리 당대표 출신이라도 뭐 미관 말직이라도 뭐 필요하다면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당대표를 하신 분이 장관으로 간다. 물론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어요. 정치권의 룰에 따른 정치권 여의도 문법상 레벨은 안 맞습니다. 당대표를 했는데 네. 법무장관을 한다. 네. 총리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그럼 레벨상은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기사 막 나고 출연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안 해봤는데 해봤어요? 지금 할까요? 본인이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던데. 친하시니까. 뭐 하여튼 아무래도 예전에 정세균 당대표가 당대표 만들고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당대표로 하면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급이거든요. 예. 다 그 의원들을 통솔하고. 근데 당대표를 했던 분이 장관으로 가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질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약간 좀 이렇게 거시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좀 뭐 두고 봅시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5당 대표하고 만남을 가졌고 또 조만간 국민과의 대화도 하겠다. 소통, 협치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50% 가까운 지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도 성공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희망 섞인 바람을 해보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55% 정도의 지지율이었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퇴임할 때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참 좋은 사람 이미지.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는 않을 것 같은 이미지. 좋은 선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들이는 또 한 축인 것 같습니다. 예.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하여튼 국민과의 소통 공감 능력은 좀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19일 날 MBC에서 이제 배철수 씨로 이제 MC가 정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협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야당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야당이 과연 협조를 해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협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당에서는 협치는 없고 거의 뭐 협박 내지는 협치 혀로만 협치를 얘기하는 예. 그런 형국이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못만 했겠어요? 그들의 예. 입장에서 봐서도 예. 잘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땐 잘한 것은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본인들한테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습니까? 저희는 칭찬한 걸 칭찬했죠. 그랬습니까? 이건 잘했다. 예를 잘안 들면 나는데. 저는 지역 이제 마포를 행사도 많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예.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식목일날 나무 심은 거, 예. 경부 고속도로 뚫은 거 예. 이런 건 좀 잘한 것 같다. 예. 새마을 운동 이것도 잘한 것 같다. 너무 먼 얘기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들이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인재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입당식을 진행했는데 이분들 지역구에 나가는 걸 보니까 뭐 경기도 이천, 또 경남 사천, 하동 뭐 이렇게 일종의 험지 쪽에 나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황인성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재윤경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재윤경 의원 그 지역에 나가요. 재윤경 의원이 불출마하고 예. 근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해볼만 하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볼만한 총선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당대표가 직접 영입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인재 영입은 다 당대표가 결재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인재 영입 위원장이고. 예. 그래서 이 남해 하동 이쪽에도 보면 거기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모셔와서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재윤경 의원이. 예.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구로울에 출마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 지역구인데.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박영선 의원은 이번에 안 나온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장 나갈 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세상 일을 모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수탕업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삐그덕거린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심야에 그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양당 현 대표 전 대표가.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황교안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자유우파 통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통합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유우파는 단결 정도의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통합이란 말은 좌우 통합 할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우파 통합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에 지금 많이 가 있잖아요. 총선 때는 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예. 근데 더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총선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하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행진을 해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은 왼쪽으로 행군을 해야 중도층을 의원 확장하는데 예.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에 있는데 더 오른쪽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예. 총선 전략상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인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런데 본인은 3년 전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같은 당을 할 수 없다. 예. 뛰쳐나와서 새로 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대선까지 나간 거예요. 예. 근데 다시 탄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고 덮어놓고 가자라는 것은 본인의 3년 동안의 정치 행보와는 예. 사뭇 다른 행보예요. 예. 그랬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뭐 자유한국당이 통합한다고 한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없게 되는 그냥 유승민 의원이 출가한 줄 알았더니 무슨 득도를 하려고 출가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가출했었네. 합쳐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려 다야니까 그걸 피하려고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탄핵도 덮어놓고 가자라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제3지대에서 퉁치고 함께 만나자. 그러면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유승민 의원 그 변혁인가요? 거기서 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예. 지금 밀당에 일단 들어갔죠. 예. 통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속내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합병되지 않겠다. 흡수합병되지 않겠다. 그래도 당대당 이름으로라도 새로운 당 지금의 당명을 부수고 신당을 만들어서 합치자 이런 것 같은데 내 그거는 몸값을 좀 높이겠다. 4년마다 있는 일이죠. 이제 좀 식상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묻고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갖는다고 하는데 미국과 역시 뭐 금강산 관광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죠. 잘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도 가고 외교부 장관도 가서 갖고 이제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할더라도 그 스태프들, 보좌관들, 참모진들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심신법정클럽으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한 지 6개월 만이고 한국당 오너스는 첫 출석입니다. 뭐 물론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고발도 안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가서 첫 수사를 받으니까 묵비권 행사하지는 않겠죠.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본인들이 했던 행동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저항권. 이 저항권 얘기 들으면서 좀 황당했는데요. 사실, 이 저항권과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시절에 그 수사받던 수많은 그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저항권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때 황교안 대표가 저항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예. 그랬을 때 이 저항권이나 또는 뭐 정당 행위다, 정당 방해다 이런 얘기들이 예. 실제는 실정법을 어긴 거는 일단 인정. 예. 근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궁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정당 방위.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직접 워딩을 한 거는 뭐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뭐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취지를 어떻게 보면은 불법에 저항하는 정신을 얘기한 것에서 저항권이라고 말을 한 것 같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과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저는 나경원 의원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같은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데 왜 저 사람의 말이 해석이 안 될까 나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이익인지 여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뭐 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 그렇게 폭력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본회의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표결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독재 권력을 휘둘러서 거기에 대한 저항권이나 정당방위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네네. 공수처나 비례대표제를 만든다는 것이 왜 이게 그렇죠. 저항권 말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네요. 네. 왜 이게 저항권이고 이게 왜 정당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나경원 의원 이외에 또 60여 명 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에서는 지도부만 불러라. 다른 사람 안 나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계속해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회기 중에는 방법이 없죠. 네.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서? 그건 이제 검찰의 몫이죠. 네. 검찰의 몫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체포동의안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예. 특히 그 최이배 의원 특수감금 여럿이 몰려가지고 감금했잖아요. 예. 이건 최이배 의원이 그 창문 열고 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요. 이런 게 다 전 국민이 봤거든요. 영상이 찍혀 있고. 예. 그래서 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최이배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조사 없이 기소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네. 예. 검찰이 그 조국 청문회 마지막 날 정경심 교수 소환 없이 기소했듯이 예. 그런 기백이라면 네. 뭐 하고도 남는다. 참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총선 전에 하느냐? 총선 전에 저는 기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소환 없이 기소하는 거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도저히 소환에 당연하죠. 불응하는 그 사유가 뭐 예를 들면 도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절차,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그 영상물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 그 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모두 확보가 됐고 그리고 그 피해자 측에서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두 그 최이배 의원이라든지 뭐 윤석열 의원 뭐 이렇게 다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명백히 기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좀 지켜보죠.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5개 혐의죠? 총 해서 기소를 했는데 자, 오늘 변호사 두 분이 나와 있으니까 추가 기소된 공소장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3가지 의혹입니다.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그다음 사모펀드, 그다음 증거인멸. 크게는 3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면 15개가 되는데 일단 당연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공소장 보고 두 분 다 보셨죠?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전 사실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굉장히 풀어서 길게 어떻게든 이 특수부가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데리고 했던 수사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공소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소장을 어떻게 하면 길게 쓰는지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먼지라도 뭐 있으면은 담아서 공소장에 담으려고 했던 노력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공소장을 보면서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걸 자백한 공소장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차 공소장이 있었잖아요.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네네. 한 1차 공소장이 있었는데 이 1차 공소장에 나온 공소 사실이 단 한 개도 사실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소설 썼어요. 소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성명 불상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모해서 같이 짜서 날인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1차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차 공소장에 일단 날짜가 다릅니다. 2013년도에
그 정경심 교수 혼자서 성명 불상자 못 찾았어요. 누구랑 짰는지 못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이거를 위조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1차 공소장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청문회 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것밖에 안 된다. 스스로 고백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망식이죠. 14개, 15개 그냥 확 던져놓고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혀 질문하지 않는 수사 결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경록 PB 그 같은 경우는 조범동의 피해자다 오히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다음에 뭐 코링크피 실소유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기자들도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답변이 없어요. 그럼 고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저는 재판에서 많은 부분이 다퉈지고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투망식으로 한 거죠. 투망식으로 15개 혐의를 갖다가 투망질을 해놓고 여기에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건 이런 어떻습니까?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은 후에도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불법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런데 단골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 등 3명의 명의를 빌려서 했다.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190차례인가 뭐 이렇게. 790회. 790회입니까?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회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요것도 이제 쭉 살펴보면 차명 거래를 790회 했다. 근데 이제 790회가 한 번 넣을 때마다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계산서에 각 항목을 전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주식 한 주 매수, 2주 매수, 뭐 400만 원 넣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790회예요. 그 원래 주식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으면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한 주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그냥 790회 했다 이렇게 했군요. 네, 한 주짜리도 있고 뭐 100주짜리도 그렇겠죠. 있고 뭐 이래요. 네. 그리고 이 액수를 보면 차명 거래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 명의를 빌렸다고 하는데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 그 계좌로 2018년 2월 달하고 11월 달에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액수가요. 2월 달에 한 게 2,100만 원, 11월 달에 한 게 1,40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3,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3,500만 원을 이제 차명 거래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다.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 조금만 아는 분이면 야 세상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가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3,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차명을 했다. 상식적으로 좀 무리하다. 너무 짜잘하다. 상식적으로 무리한데 그런데 왜 그러면 정 교수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을 이용해서 이런 투자를 했을까? 이좀 그거 갸우뚱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공소장에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 예를 들면은 사무소 위조. 근데 그거를 전부 이번에 새로 다 갈아치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중독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공소장이 지금 표현돼 있거든요. 지금 뭐 주식 중독 으로 표현되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이거를 본 순간.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를 그대로 공소장 그대로 이거를 확정된 사실적으로 저는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차명 거래가 지금 그 공소장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차명 거래를 하려면 정경심 교수가 차명 거래를 본인이 직접 했다면 명의를 빌려 가지고 와서 그 뭐 공인 인증서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공소장에 보면 그냥 차명으로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거래를 한 사람은 공소장을 봐도 추정컨대 그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걸로 보이고요. 시간을 이렇게 쭉 보면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동양대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 겹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대에 가서 증거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거기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을 보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직접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용사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공인인증서를 남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공소사실에 그것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목.
살펴볼 대목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동생, 오촌 조카 다 공범으로 적시돼 있죠, 기소장에.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이름은 빠졌네요. 근데 지금 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공범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관해서 엮으려고 하겠죠. 예. 네. 근데 이번에 빠졌을까요? 조금 더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소환 조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해서 그 다음에 네. 보겠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작전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네. 게 하나가 소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실제로 이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범들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 내용? 예. 공모 내용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 내용에 대한 진술이 없는 거죠. 그쵸. 정경심 교수가 진술을 했겠습니까? 조범동이 진술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진술하지 않았을 거고 진술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증이 있냐 그럼 진술을 못 받았으면 물증이라도 있어야 예. 되거든요. 근데 물증을 실제로 확보했다면 작전상 지금 이 공소장에 적시를 안 한 거고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자꾸 ATM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청와대 ATM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범으로 보려면은 이게 뭐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각자 굉장히 손발처럼 서로 수족이 돼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공모 공동정범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 범행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한 예. 사람이 실행을 해도 되는데 이 모의를 했던 내용이 필요해요. 예. 공모 사실 예. 아니면은 서로 손발이 되어서 그냥 수족처럼 착착착착 서로 행위를 나눠서 하든가.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걸로 이제 엮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다 인식 정도. 예를 들면은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정도로밖에 엮을 수가 없을 텐데 많이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 딸의 공범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질문하지 않는 수사의 전형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공주대에서 뭐 정당하게 그 활동 잘해서 내가 도장 찍어서 줬다라고 한 달 전에 이미 공주대에서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게 좀 뭐 밖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공주대에서도 허위 증명서 발급받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럼 뭐 공주대 자체 판단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죠. 예. 예. 이미 한 달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기각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주장도 없이 그냥 처음 했던 얘기 그대로 해서 그래서 조민 씨는 그 정경심 씨와 같이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결과는 뭐 1심 재판이 봐주겠죠. 좀 지켜보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정부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계속 반송 처리를 하고 송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점점 뭐 길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시 송달을 통해서 재판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야, 참 일본 애들이 머리가 역시 좋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능수능란하다. 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그렇지 그 정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당했다 역공을 당했다. 이거는 반인도적 범죄 아닙니까? 예. 국제법적으로 예. 엄연하게 예.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국민을 상대로 자국법을 사용해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권 면제라는 게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인들은 그 말도 신경 안 쓰면 모르겠는데 예. 정부를 다른 나라 정부에게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서 청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권력 관계가 아닌지를 또 판단하고 이런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재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냐, 우리나라 국민의 재판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답이 오히려 저는 나왔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지간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지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부모지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강간범과 결혼시키는 게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결혼시키는 게 합법화될 수 없거든요. 근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이 뭐 얘기하는 것도 주권 면제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게 전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의 이야기가 전제예요. 근데 예.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개인의 인권이 반인권적인 범죄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권면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사실은 이제 주권면제 원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어요. 그 예. 범위를 이렇게 축소해 좁혀가고 왔는데 네. 그게 뭐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전범재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권면제 원칙 이거를 아주 원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거 다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그렇게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넓혀져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못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 나름대로 수를 써서 네. 안 나가겠다 혹은 네.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공시송달 절차로 하자. 그래서 네. 지금 재판이 이제 열릴 테고.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안 나오겠죠, 이 재판에 또.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안 끝까지 안 나와. 나온 대로 해야죠. 뭐. 네.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마지막 최후 그 집행까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한다면은 이 재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정부의 뭐 재산을 뭐 압류해서 경매해서 환가 처분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꼭 뭐 이걸 금전적으로 우리가 환산하기 위해서만 재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이미 3년 전에 처음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 5분인가? 또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국민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예. 하는 법원을 좀 재판부가 명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단독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굉장히 하드코어한 예. 내용입니다. 김한 기자 단독 취재에 의하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이 텔레그램의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 개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요. 학생은 검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에 여러 가지 불법 음란물들을 유통하는 텔레방들이 뭐 수도 없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방 중에 이제 최대 규모 가입자가 최대 9,000명까지 됐던 방에 운영자가 고등학생이다라는 내용의 제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제보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방에서의 어떤 영상들이 유통이 되고 어떤 링크들이 유통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실제 이제 운영자가 누구인가도 취재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방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자주 폭발을 하고 또 만들고 폭발을 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폭파하고 또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이제 단속을 피하거나 예. 아니면 자기네들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유통했던 내용들이 너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예. 폭발을 해서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서 운영자가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분이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그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 이후에 이제 그 고등학생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애초에 제보를 받았던 학생 그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다른 학생이 실제 이제 그 방을 개설했던 걸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럼 개설자, 운영자라고도 하죠. 네네. 한 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했던 바는 운영자가 있고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얘기했듯이 그 계속 방을 만들었다가 또 폭파하고 그러니까 다시 만든 방은 다른 사람이 만들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9,000명이나 한 방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뭐 초대해서 들어온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방 같은 경우에는 방 이름을 알고 있으면 방이 검색은 돼요. 예.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허브 채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의 규칙이 뭐냐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란물들이 있는 다른 방들의 링크가 공유가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찍고 누르면 다른 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생방이 생기게 아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한 군데서 모으고 그런 방들이 어디에 있다 이런 정보를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예.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체포된 사람은 학생이고. 네. 근데 9천 명이 있던 방, 그 사람들은 뭐 파악은 안 될 텐데 전부 다. 네.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 말투로 보면 10대가 다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투나 아니면 이제 뭐 일상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최소한 이제 10대거나 20대 아주 젊은 분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텔레그램의 예. 특성상 자기 실명을 안 쓰고 다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그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예. 잘 알 수는 없죠. 카톡이 아닌 텔레그램을 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들은 텔레그램은 절대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맹목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서버가 외국에 있고 예. 국내에서 한 번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해봐서 성공한 적이 없다. 예.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거나 이러면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그 서버를 볼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익명성이 높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텔레그램에 여기 모여들게 된 계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는 이 양진호 씨 사건 이후에 예. 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런 방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수요와 공급이 텔레그램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영상 링크가 올라왔을 텐데. 네. 그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영상이었습니까? 그 링크가 저희가 확인했을 때 취재할 때가 한 2만여 개 정도 링크가 있었어요. 아하. 그 음란물. 그러니까 예. 그 한 개의 링크에 또 수백 수천 개의 음란물이 있다라고 보면 예. 사실 뭐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요. 이 파생방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이제 그 이 세계에서 로리물이라고 부르는 아동 성착취물 이런 것들이었고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뭐 수천 편의 아동 성착취물이 거기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뭐 법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영상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엄청난 처벌이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뭐 다크웹 사건에서도 비판,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운영자도 지금 뭐 실형을 굉장히 뭐 1년, 1년 6개월 예. 이렇게 이제 밖에 안 받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5년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너무 처벌이 약하다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검거된 학생은 왜 이런 방을 만들어서 이런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켰답니까? 본인은 이제 뭐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방의 규모나 이 방에서 유통됐던 그 성착취물의 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불법 동영상의 정도를 봤을 때는 이걸 호기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이 방에서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 이제 대화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대화들로 보더라도 이분이 굉장히 큰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금전적 이득도 취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예. 부분인데요. 이 비밀 채팅방 중에 어떤 방들은 이제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채팅방에서 마약 판매까지 했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그 채팅방을 쭉 보다가 여기서 마약 판매로 유도하는 파생방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방은 허브인 거고 네네, 거기서 그렇죠.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 저희가 실제 이제 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을 2개 이상 확인을 했는데요. 파생방들. 어떤 식이냐면 음란물을 유통하는 방인 것처럼 제목을 만듭니다. 뭐뭐뭐뭐 빨간 방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방을 찍고 들어가면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그 수량이 얼마큼이면 단가가 얼마다 이런 식의 이제 가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약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고 예. 또 그 방에서 문의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배달이 가능하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약을 실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뭐 마약을 몇 군데 강남에 3군데 그다음에 전국 지역 어디에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그 판매하는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뭐 수사를 들어갔습니다만 그 방이 여러 개 있었던 게 지금 대부분 폭파됐을 것 같은데요? 예, 폭파된 방도 있고 텔레그램의 특성상 방을 하더라도 예. 그 방을 누가 운영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런 점들이 지금 이제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그 불법 영상물과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폭파됐겠다고 물어보는 것도 네. 경찰 수사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 저희가 이제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큼 예.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예. 워낙 음성적이기 때문에 한데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어떤 이것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이런 방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예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맹목적 믿음 속에서 이 방들이 운영되고 이 방에 참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그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번에라도 좀 단호하게 수사를 하고 예. 처벌까지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방도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식방은 뭐예요? 지식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사를 받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 추적을 당할 수 있는지를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뭐 텔레그램에 접속할 때는 어떤 버튼을 끄고 어떤 거는 뭐 GPS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접근을 하고 예. 또 한 가지는 텔레그램에서 코드를 인증받기 위해서 전화번호 입력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어떻게 가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IP가 이제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VPN으로 우회해서 그 불법 동영상들을 올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뭐 깨알같이 공유들을 하고 저희 보도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의 수사 기법들은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공유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지식방을 운영하고 했던 거 보면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만들었네요. 당연히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뭐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일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 그 문제가 불법적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우리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잡혀도 나는 운영자도 아니고 업로드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여기 참여한 사람인데 내가 뭐 예.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강하게 늘 있는 예. 거죠. 그럼 아까 체포된 학생이 호기심에 했다라고 하는 변명도 말이 안 맞는 거네요. 그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의 규모나 이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참혹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감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데 그거를 호기심으로 했다? 이거는 좀 예. 말도 안 맞고 일단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나온 음란물이 이제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이 아동 청소년 영상 뭐 물론 그 김한희 기자도 여기 취재차 들어가서 보신 것도 있을 텐데 그 외국 음란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었습니까? 뭐 그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다 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방의 이름들만 보면 서양 관련된 그 아동물도 있었고 예. 뭐 이제 동양이나 국내 아동물이라고 불리는 방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들도 이 아동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소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죄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운영자도 그런 방들을 또 여러 개의 파생방들을 또 운영했던 것으로 저희가 예.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건 뭐 유포하고 배포하고 같이 본 사람도 처벌해야겠습니다. 만일 국내 그 피해자가 있다면 네. 이거 영상을 만든 사람도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상을 유포하고 그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의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에서 등장하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해 그리고 예.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면 그거는 뭐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냐 아니냐 실명이냐 아니냐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검거된 학생이 10대니까 역시 불구속 수사가 되겠네요? 그 부분은 뭐 경찰이 아직 아직까지는 얘기 안 하고 수사 있습니까? 진행 중이니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불구속 상태라고 처음에 이제 검거했을 때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게 텔레그램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 익명성, 보안성, 서버 해외에 있으니까 뭐 국내 경찰들이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금 불법적인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네.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앞서 다크웹 수사를 받듯이 이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공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텔레그램도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이 아동 관련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도저히 뭐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텔레그램이 우리는
해킹이 안전하다, 보안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텔레그램이 이 불법적인 그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이라는 지적은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텔레그램이 국제사회 자신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크앱도 애초에는 수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방식도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이 사이트들도 다 공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사 가능하겠냐고 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답을 찾아서 국제적으로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도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텔레그램 단톡방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링크를 아까 9,000여 명이 있는 방은 링크를 공개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또 다른 웹사이트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다른 그럼 방으로. 영상이 네네. 다이렉트로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로드가 되는 방, 다른 방들로 이어지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방들은 다 비밀 채팅방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브로 되는 방들을 몇 개 띄워놓고 이 방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방으로 유입시키는 뭐 이런 이제 그 경로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음란물이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배포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옮겨갔군요. 그렇죠. 더 숨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전에 이제 공개된 사이트들에서 할 때는 IP 주소가 남고 서버도 국내에 있고 여러 가지로 수사가 어쨌든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텔레그램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음지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더 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참혹해지고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범죄 연루성이 높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까지 파는 방이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음란물과 마약은 김한 기자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 이외의 범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도박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방들도 여러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그냥 통칭해서 음란물, 성착취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하나 과정에서 다 범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여성이 찍힌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수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다크웹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지난해 국제 공조 수사로 다크웹에서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했고 적발해보니까 2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1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도 나올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인데 한국에서 1년 6개월 처벌받고 또 미국 보낸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미성년이 등장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 포함해서 한국 사회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도 높은데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범죄다. 이런 동영상을 보는 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희박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는 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에서 뭐 만연해 있으니까 워낙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연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우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다양화되는 어떤 그 SNS나 그다음에 더 음성화되는 이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면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외국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뭐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처벌 자체가 다르잖아요. 피해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또 조금 법을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임채원 경희대 교수와 함께 홍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홍콩 시위 이야기 해보죠.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며칠 전엔 충격적인 장면이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이 시위자의 가슴을 향해 정면으로 실탄을 쏘는 모습이었는데요. 홍콩 시위자가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 벌써 3번째입니다. 4차례 홍콩 시위에 참여하셨고 최근 한국에 온 홍콩 민간 인권 전선 얀호라이 부의장을 직접 만난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와 함께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에도 홍콩 시위 관련해서 저희하고 인터뷰하셨었는데 그때 교수님 이야기도 시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또 경찰의 진압은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네. 좀 예상 밖의 일이죠. 훨씬 우리가 예상했던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한 10월 5일 날 이렇게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계엄 상태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엄을 넘어가지고 그냥 전쟁 상태가 같거든요. 준전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점은 지난 10월 31일 북경에서 시진핑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가 폐막했습니다. 10월 31일에. 예. 사중전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경질이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고 좀 유화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폭력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때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홍콩 그냥 아수라의 도가니 혹은 전시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총격 사건 나기 전에 또 여성 시위자 한 분이 또 사망했었고 네. 그 어머니가 또 스스로 네. 목숨을 끊었고 네. 근데 홍콩 분들은 그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네.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80년 광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의혹과 이런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예. 지금 홍콩 정부가 발표하는 걸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나중에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시위대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걸 해보고 하자고 하는데 지금 홍콩 정부가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실탄을 쏜 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였고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탄을 쐈단 말이에요. 네,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10월 1일 날 1차 총기 사고 날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11월 11일 날 총기 사고 날 때 영 양상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예. 10월 1일 날은 보고 있으면 그 경찰 한 명이 시위대에 쌓여가지고 쇠파이프가 있는데 위협을 받았다고도 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도 총을 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시위대 중에서 시민 한 명이 경찰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다른 시민이 그 옆으로 가다가 그냥 비무장 상태에서 예. 전혀 예기치 못하게 총기 사고가 난 거죠. 예. 조준 사격을 한 것 같고요. 예. 이건 다른 쪽에서도 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한 경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홍콩 정부의 방침, 경찰의 지침 이런 게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예. 근데 경찰이 이렇게 실탄까지 사격하면 네. 시위가 조금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극하는 건데? 지금 홍콩 시민들이 또 하나는 예상을 뛰어넘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3주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시진핑 정부나 캐리람 행정장관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강경대결을 하면 좀 수그러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세계 시민사회도 보고 있는데 홍콩 시민에 대해서 놀라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좀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 주동자에 대한 테러 같은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때 10월 16일 날 그 지미샴 그 민간인권전선 의장이 그때 테러를 한번 당했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지금 퇴원한 상태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유명하니까 테러가 이렇게 공개되는 거고요. 지금 거기는 그냥 무법천지죠. 그냥 경찰이 일단 체류탄 자체부터 중국제로 바뀌면서 그 안에 성분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냥 공공연한 공공장소에서 그냥 사람을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놓고 스프레이 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테러를 당한 건 유명하니까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할 때는 주위에 있는 다른 시위자가 꼭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혹시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물어보고 영상을 찍고. 네. 그러니까 불신이 심해진 것 같은데. 실종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80년 광주와 비슷하다 지금이 예. 이런 이야기도 한국 분들에게 많이 한다면서요. 예. 처음에 이제 홍콩은 우리랑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뭐 80년 광주에서 그다음에 87년 민주화에서를 거쳐가지고 16년 촛불혁명 이렇게 갔는데요. 홍콩은 그냥 8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집회, 우리 촛불 집회처럼 진행되다가 그 9월 4일 날 그다음 송환법 7회부터는 조금 이렇게 거리 투쟁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는 사실상 계엄 상태고요. 거기는 우리와 반대로 평화롭게 시작했다가 가두 투쟁이 되었다가 지금 거의 계엄 상태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대를 향해서 테러리즘이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이러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천명했단 말이죠. 네. 이러면 사상자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계속 사상자가 나오겠죠. 특히 거기 시진핑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예, 그 시진핑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진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그 덩소평이 이야기했던 일국양제 그게 사실상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원차이나 이야기하면서 홍콩을 중국화하겠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더 크게는 1842년에 그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그때 이제 홍콩이 할양되죠. 중국으로부터. 할양되는데 지금 시진핑의 생각은 그때 1841년 이전 상황으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가고 지금 홍콩은 거기 위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 존재이고 그건 아예 중국 내부로 흡수해버리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의 강경한 정책은 뚜렷한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지금 10월 말 이후 11월부터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1,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송환법 반대로 문제가 불거졌고 송환법은 철회가 됐고요. 네. 지금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래 행정장관 직선제는 그 19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예. 50년 동안 그러니까 2047년까지는 일국양제로 가자고 했던 거고 예.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거기 보통 선거에 의해서 홍콩이 예전에 하던 대로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뽑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중국에서 내려보낸 거죠 지금. 네. 예. 지금 간선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죠. 예. 여론조사를 하면 10월 말에 한번 하면 캐리람은 73% 정도가 반대를 하거든요. 예. 중국 정부도 원치 않는, 홍콩 시민들이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 입법회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홍콩 분들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이게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서남문 사고가 터진 지, 사건이 터진 지 1989년이니까 30년이거든요. 30년인데 지금 그때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때는 천안문은 그래도 북경 안에 보는 눈들이 오히려 많은 측면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뭐 지금 북경에서 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지역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홍콩을 사실상 이전의 홍콩의 모습 특히 영국이 만들어놨던 그런 모습을 지우겠다 이런 게 뚜렷한 정책적인 정치적 의도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한국에 온 홍콩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 인권전선 라이하노 부의장을 만나셨죠.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뭐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한 공유고요. 아시아 민주주의나 연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래도 시진핑 정부가 좀 시위대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 그리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연대해 줄 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얼마 전에 그 세계 48개 도시들이 홍콩 지지선언을 한번 했습니다. 공동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거기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걸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홍콩이 원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지지 예. 그리고 연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콩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홍콩 청년들이 지금 세계 시민사회는 23주 동안 그런 탄압을 겪고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연대의 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중문대에서 그 경찰이 진입 난입했는데요.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교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 서명들이 지금 홍콩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내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라이안노 부의장이 홍콩 대학생의 사망을 보면서 이한열 열사가 떠올려지더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뭐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이한열은 87년 민주화 과정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그때 힘이 팽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군부 정권과 이쪽이 팽팽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홍콩 상황은 그냥 80년 광주 같습니다. 한쪽으로? 네. 예. 한쪽으로 훨씬 심해고요. 지금은 거기 뭐 87년 민주화 과정은 이제 민주주의 세력이 오히려 더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홍콩은 광주처럼 진짜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고요. 그때도 시민군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무참하게 조금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홍콩은 지금 뭐 이한열 때의 87년이 아니라 80년 광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위대가 원하는 것, 네. 최종으로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 민진 의장 그 지미 샴하고도 인터뷰를 해봤고 이번에 온 에릭이라고 그러는데요. 얀을. 그리고 원익무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은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냥 오토노미 자치를 원한다.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체제 그리고 보통 선거를 해왔던 홍콩이고 그러면 자기들의 리더십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다오. 그 뭐 자치를 원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국 양제, 행정장관 직선제 이것만 해도 괜찮다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그 같은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뭐 독립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네. 없고. 예. 예. 이게 뭐 그러면은 어렵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나간 게 아니고 쉽게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중국이 워낙 또 중국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시위의 이면에는 홍콩의 지금 어려움이랄까요? 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악명 높다는 부동산 값이라든가 예, 또 실업 예. 또 차별 불평등 이런 게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지금 제일 큰 게 이게 홍콩이 조그만 도시인데요. 그 계속 중국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그 인건비는 낮아지고 대신에 살 집은 부족하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예. 그 뭐 사회경제적으로는 정치적인 걸 넘어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거기 불평등은 심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예. 특히 그건 그 20대 청년, 10대, 20대 청년에게 가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뭐 그냥 50대 이상은 우리나라 일정 안정성을 갖고 있고 지금 홍콩에도 중산층 이상은 이 운동에 크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10대, 20대들이 아주 크게 저항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처럼 그게 지금 20대 청년들이 지금 그 홍콩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평등을 가장 심하게 예.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인건비는 낮추고 부동산 값은 올려놨으니까 중국 사람들 본토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을 테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 터져서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면도 있지만 예. 최초의 문제의 시발점은 홍콩 좀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홍콩 중앙정부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이번에 자기들이 홍콩을 완전히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홍콩은 결국은 그 기존의 그 자유주의 체제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경계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홍콩 시진핑 정부는 그 홍콩의 그 기능을 안으로 들어가겠다. 심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같고요. 자본가 빠져나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가장 먼저 중요하게는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캐리람 행정장관 예. 크게는 시진핑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송환법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 자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캐리람은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금 지킨다고 자기는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뭐 최근에도 사임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년 3월에 중국에 전대가 있거든요. 예. 전대까지는
그 이전에는 경기를 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특히 영국 외신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10월 31일에 있던 그 중앙위원회 회의 이후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면 힘에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캐리람에게 엉뚱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경질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냥 간손으로 중국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럼 뭐 하나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금 만약에 시민이 그 힘이 커지면 제가 보면 한 시나리오 3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타협적으로 직선제가 아니더라도 예. 홍콩 시민들이 인정하고 중앙정부도 용납할 수 있는 정도 인물이라도 먼저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홍콩 언제 다녀오셨어요? 마지막 간 게 제가 10월 5일 날 예. 거기 그 복면법이 시행될 때 복면금지법이 시행될 때 그때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예. 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 24일 날 거기 지방선거 입법회의 선거가 있는데요. 그때쯤에 가 저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예. 그때 가서도 홍콩의 시민단체 분들이랑 만날 계획이시겠죠? 예, 지금도 뭐 글로벌해졌으니까 지미 샤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왓츠앱 맵으로 계속 뭐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홍콩 시위하시는 분들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지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할 것 같네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지금 좀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홍콩의 지지선을 해달라. 특히나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뭐 민주화를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정치적 자세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예.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그게 좀 지지하고 지미 샤함이 테러로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정도 방문해주고 이러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예. 얼마 전에 왔던 이게 야안도 좀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들 좀 만나기만 해달라 이랬는데도 아마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말고는 다 예. 기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호소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민주주의의 선배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군요. 그러니까 지금 48개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지지할 때도 처음에는 홍콩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요. 우선순위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한국 정치권 여기서 이렇게 도움이 좀 부족하니까 우선순위가 예. 밀려가지고요. 지금은 아마 그 중요도에서 좀 후순위에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경제 문제 이런 게 제일 크겠죠. 미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하고 의회는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행정부인 대통령 트럼프는 지지하기가 힘들 거고요. 예.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홍콩 인권민주법이 통과된 것처럼 또 이게 의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300명 정도 되는 의원들 중에서 적어도 한 10명 정도라도 지지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홍콩에서도 기대하는 건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요. 교수님은 어떻게 홍콩의 미래 그래도 밝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려운데요. 청년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기 홍콩 젊은이들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시위에도 많이 참여하고요. 예.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가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청년들이 얘기하는 공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소한 견해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견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느끼는 거는 홍콩 시위는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밀레니얼스 세대 두 개를 비교하면 오히려 홍콩이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참 어렵네요. 네. 그래요. 예, 홍콩의 시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당장 다치는 분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